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지 버나드 쇼의 인생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더블린의 축축한 공기. 끝없이 잿빛이었던 1856년의 하늘 아래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조지 버나드 쇼. 부유하지도 그렇다고 아주 가난하지도 않은 중산층 가정의 둘째 아들로. 그가 태어난 집안은 언제나 음악과 술의 묘한 조화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는 종종 술에 취해 엉망진창이었고, 어머니는 그런 현실을 외면하듯 밤마다 음악에 몰두했다. 특히 어머니의 친구이자 음악교사였던 조지 벤더루 어린은 쇼의 집에 살며 그의 어린 시절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쇼는 학교를 싫어했다. 교실의 딱딱한 규칙과 주입식 교육은 그의 자유로운 영혼을 질식시키는 것 같았다. 그는 차라리 박물관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는 것을 즐겼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연극 무대를 관찰하며 그는 자신만의 대본을 조용히 쓰고 있었던 셈이다. 16살이 되자 쇼는 학교를 그만두고 부동산 회사에 취직했다. 그의 비범한 재능은 곧 빛을 발했고 그는 빠르게 승진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언제나 글과 예술을 향해 있었다. 서기와 작가 사이의 간극은 그에게 점점 더 거대한 심해처럼 느껴졌다. 결국 20살이 되던 해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런던으로 향했다. 어머니와 누이들이 먼저 자리를 잡은 런던은 그에게 기회의 땅이 될 것만 같았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런던은 그의 재능을 알아주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새방에서 살며 매일 아침 글을 썼다. 5편의 장편 소설을 썼지만 단 한 곳의 출판사도 그의 작품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편집자들의 거절 편지는 그의 책상 한 귀퉁이에 쌓여 작은 탑을 이루었다. 그는 하루 한 끼만 먹으며 버텼다. 가끔은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책을 읽으며 배고픔을 잊었다. 굶주림 속에서 그는 세상의 부조리를 목격했다. 가난한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과 그들을 착취하는 사회구조는 그에게 깊은 분노를 안겨주었다. 이때 그는 사회주의 사상에 눈을 뜨게 된다. 특히 헤어드 윌리엄스라는 친구의 추천으로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단순한 문학가가 아닌 세상을 바꾸는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고 결심했다. 런던의 한 공원에서 열린 헨리 조지의 연설을 듣고 그는 사회주의 단체인 페이비언 협회에 가입한다. 페이비언 협회는 혁명 대신 점진적인 사회 개혁을 추구하는 단체였다. 쇼는 타고난 연설가였다. 무대 위에서처럼 그는 청중을 사로잡는 재주가 있었다. 그의 재치와 논리, 그리고 유머가 가미된 연설은 딱딱한 사회주의 이론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드럽게 스며들게 했다. 그는 나는 소설을 쓰는 대신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회고했다. 글쓰기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소설에 매달리지 않고 그는 비평의 세계로 뛰어들었다. 미술, 그리고 연극 비평을 쓰기 시작했다. 그의 비평은 날카롭고 신랄하며 동시에 유머가 넘쳤다. 그는 당시 유행하던 낭만주의 연극을 가차없이 비판하며 연극은 단순한 오락이 아닌 사회의 진실을 담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비평은 독자들에게 짜릿한 쾌감을 선사했고 그는 날카로운 버나드 쇼로 불리며 런던 문단에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마침내 쇼는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기로 결심한다. 그는
문제희곡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식의 연극을 쓰기 시작했다. 첫 작품인 과부의 집은 사회의 위선을 꼬집는 내용으로 그를 향한 비난과 찬사를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그의 연극을 불쾌하지만 사실적인 연극이라고 평가했다. 그의 작품들은 하나같이 사회의 민감한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루었다. 직업 여성의 집에서는 매춘을, 인간과 초인에서는 진화론과 성 역할을, 피그말리온에서는 계급사회의 허상을 다루었다. 그는 모든 등장인물에게 동등하게 발언권을 주며 관객들로 하여금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들었다. 그의 희곡은 단순한 줄거리를 넘어선 지적 토론의 장이었다. 특히 피그말리온은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며 그의 명성을 확고히 했다. 거리에 꽃 파는 아가씨, 일라이자가 언어 교정을 통해 상류 사회의 숙녀로 변모하는 이야기는 언어와 계급의 상관관계를 통렬하게 꼬집었다. 사람들은 그의 천재적인 재치와 깊은 통찰력에 열광했다. 그의 연극은 더 이상 일부 지식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일반 대중들도 그의 작품에 열광했고, 그의 이름은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 극장의 간판을 장식하게 되었다. 1925년 마침내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그에게 전해졌다. 그러나 그는 특유의 냉소적인 태도로 노벨위원회가 나에게 상을 주었다니. 이제 그들은 나를 용서했군이라며 농담을 던졌다. 그는 상금을 거부하려 했으나 결국 스웨덴 영국문학진흥기금으로 기부했다. 상 자체보다는 상이 의미하는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다. 이후에도 쇼는 쉬지 않고 글을 썼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전하기 위해 연극뿐 아니라 수많은 에세이와 연설을 남겼다. 그는 채식주의자였고 금주를 실천했으며 롱런한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 그가 80살이 되었을 때 그는 기자들에게 나는 아직도 젊은이들의 활발한 에너지를 부러워한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서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1950년 94의 나이로 그는 세상을 떠났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인생을 하나의 거대한 희극으로 여겼다. 그는 묘비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라고 쓰기를 바랐다고 한다. 이는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태도였다. 망설이는 대신 행동했고 침묵하는 대신 목소리를 냈으며 안주하는 대신 끊임없이 자신을 시험했다. 그는 단순한 극작가가 아니었다. 그는 사회의 허위와 위선을 비판하고 인간의 삶과 사회의 본질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 위대한 지식인이자 그 자체로 한편의 흥미로운 연극이었다. 그의 삶은 우리가 우물쭈물하는 대신 무엇이든 시도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